안녕하세요. 재무위험 관리사 제4과목 리스크관리 기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리스크관리 기법은 그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과목들 중에서는 일단은 뭐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문제도 좀 까다로워서 처음 공부하는 내용도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과목입니다. 먼저 그 맨 앞부분에 재무위험관리사 그 표지를 넘기자마자 재무위험관리사 그 자격제도 안내가 있는데 그 안내에 보시면 그 제4과목의 리스크관리 기법에 시장 리스크 관리, 신용 리스크 관리, 기타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사례 분석이라고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세부 과목으로는 4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시장 리스크 관리가 비중이 제일 높아요. 15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합쳐서 4과목은 모두 35문제인데, 시험에 합격하는 기준이라는 게, 일단은 과목별로는 뭐, 당연히 이제 과락이 없어야 되고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다. 그러니까 40% 이상은 다 맞아야 되는데, 전체 총점으로 본다면, 100점 중에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만이 합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험이 그렇게 썩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4과목이 또 비중이 제일 높아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4과목이 가지고는 압박감이 되게 큰데요. 이게 또 하필이면 교재도, 이게 좀 어렵게 써져 있어서, 대학원 그 정도의 과정에서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수리적 전개, 이런 것들도, 띄엄띄엄 보면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가끔씩 우리가 스킵하면서 이런 것들은 뛰어넘어도 돼요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히 이제 떨쳐버리시고 필요한 거에만 집중을 해서 뭐 어차피 이게 그 뭐 대학원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카데믹하게 하는 건 아니라서 시험 목적에 딱 맞는 수준까지만 커팅해서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지식의 어떤 지평을 넓힌다 이런 차원에서는 어렵게 이렇게 공식을 전개를 해놓은 거를 쭉 다 풀어서 뭐 내용이 나와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보면 뭐 내가 정말 공부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좋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나는 당장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어렵게 아카데믹하게 수리적 전개를 쭉 이어나가는 거는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고 공식들에 보게 되면 대단히 뭐 복잡한 공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벌써 귀가 확 질리는 그런 공식들도 있는데 나중에 꼭 필요한 공식을 몇 가지 외워야 되는 건 있는데 거의 뭐 외우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몇 개 없어요. 많은 공식들이 나올 텐데 대부분은 일단은 공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공식들은 꼭 필요한 공식이지만 하지만 유도 과정까지도 필요 없는 굉장히 긴 유도 과정이 동반되는 그런 공식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 공식은 그냥 외우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그렇게 그냥 외우세요 하는 공식이 몇 개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의 논리적 전개 또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뭐 수리적 전개를 하게 되면 공식이 금방 유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쉽게 유도를 해서 공식을 머릿속에 외울 수 있게끔 한번 제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아주 쉽게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서 공식이 유도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에서는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몇 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자, 어쨌든 제4과목에서 기본적으로는 뭐 40%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니까 과락을 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에 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여기서도 70% 이상은 맞자. 그러니까 최소한 35문제 중에서 25문제 이상은 맞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좀 공부를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과목이에요. 리스크 관리 기법도 시장 리스크, 신용, 기타 리스크, 리스크 관리 사례 분석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사례 분석은 전부 다 말이에요. 말로 되어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서 리스크 관리 사례 분석은 그냥 3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리스크 관리도 되게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말로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기타 리스크 관리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사례 분석은 합쳐서 8문제인데 이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자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과 신용 리스크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 리스크가 15문제인데 주제는요
시장 리스크가 굉장히 집중적이고 신용 리스크는 문제가 12문제인데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야 이거 신용 리스크가 진짜 광범위해서 어려워 이렇게 되고 시장 리스크는 상대적으로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시장 리스크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는 이제 시장 리스크를 시작을 할 텐데 저기 페이지를 조금 넘기셔가지고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직 정식 페이지 말고요. 파트 1 시장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목차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챕터 2, 챕터 3 이렇게 쭉 목차가 나와 있는데 모두 보면은 시장 리스크 관리는 8개의 챕터로 다 되어 있죠. 8개의 챕터 중에서 뭐 아주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챕터 3하고 챕터 4, 챕터 5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챕터 6나 챕터 7 이런 것들은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죠? 필요합니다. 내용들이. 그리고 뭐 챕터 8은 그냥 말로 되어 있는 거라서 외우는 거고요. 그래서 코어에 해당되는 게 챕터 3, 4, 5가 코어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좀 세부 주제로 약간 내려가서 꼭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우리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챕터 6, 7 뭐 이런 것들은 좀 발췌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한 챕터 1, 2, 6은요 1, 2, 8은 다 전부 다 좀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뭐 통계 기초는 이미 금융통계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건 또 중복이에요. 그래서 뭐 좀 나중에 이제 챕터 3부터는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좀 이런 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한번 전체 내용, 진짜 내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2페이지 볼게요. 이 페이지에 이제 밸류 리스크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 시장 리스크 관리는요,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밸류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괜찮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너무 위험해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은 그런 류의 표현은요 전혀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뭘 투자하고자 했는데 그건 너무 위험해 라고 말을 하면 그건 뭐 얼마나 위험한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냥 위험해라는 거는 나도 위험한 건 알아요. 근데 얼마나 위험한 거니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무스갯소리긴 하지만 어떤 차를 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래서 차 좀 추천해, 자동차 좀 추천해줘,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를 추천해 줬는데, 아주 뭐 경차를 추천할 수도 있고, 아주 럭셔리한 좋은 차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야, 요즘 보니까 벤츠가 말이죠. 굉장히 좀 세련되게, 옛날에 벤츠는 좀 아저씨 스타일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세련된 모델도 많이 나오더라. 벤츠 사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을 하면, 차 좋은 줄은 나도 알아. 돈이 없지. 그게 문제인데, 벤츠 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되게 좋은 차니까 벤츠 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 건데 그리고 얼마나 좋은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나는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정보가 있어야만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벤츠가 좋은 차니까 벤츠 사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도움이 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이게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얼마나 위험한 건데 자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만이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요. 밸류 리스크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나타내요. 이제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이거 정말 위험하군. 나 이 정도면 괜찮군.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 먼저 밸류 리스크의 소개에서요. 제일 먼저 아주 근본적으로 위험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위험이라는 게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 또는 기대하지 않는 결과의 변동성 또는 불확실성의 노출로 정의된다. 세 가지가 있네요. 위험의 정의는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 두 번째는 기대하지 않는 결과의 변동성, 그다음 불확실성의 노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그때 보면은 문맥에 따라서 달리 쓰이기 때문이에요. 위험이란 말이. 어떤 때는 불확실성 자체를 위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변동성을 또 위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노출된 정도를 위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 위험이란 말을 어떤 맥락에서는 그냥 이게 불확실성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맥락에서 위험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변동성입니다. 움직이는 범위를 변동성이라고 하니까 그 변동성을 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얼마만큼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지 그걸 또 다시 위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위험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문맥에 따라서는 이번에는 이거는 불확실성이라는 말로 써있구나. 또는 어떤 때는 변동성이라는 말로 써있구나. 어떤 때는 이게 노출된 정도를 표현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밑으로 내려오셔서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보시면 한편 위험을 불확실성과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이때 위험은 알려진 분포로부터 발생 가능한 극단적 손실 크기를 불확실성은 알려지지 않는 분포로부터 발생 가능한 극단적 손실의 크기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요. 불확실하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란 말과 그 다음에 위험이란 말은요. 사실은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성 위험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도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말을 했는데, 자, 불확실성과 위험은 다릅니다. 이거 좀 제가 영어로 써서 그렇긴 하지만, 불확실성 uncertainty라고 할게요. 위험은 risk예요. risk. 자, 불확실성은, 이거는 불확실성과 위험하게 다른 점은, 위험은요, 불확실성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uncertain 하긴 해요. 불확실성이긴 해요. 근데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with probability. 확률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을 가진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게 되면 돈을 갖다가 한 100만 원도 잃을 수가 있어.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위험하죠. 투자했는데 돈을 100만 원 잃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돈을 딸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불확실하긴 하지만 딴다면 얼마만큼 따는 거고 그다음에 잃으면 얼마만큼 잃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잃는다고 하게 되면 한 100만 원쯤 잃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100만 원 잃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위험하려고 하게 되면 그 100만 원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몇 %야.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그게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확실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위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불확실하다는 거는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냐면 확률이라는 개념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제가 퀴즈처럼 이야기를 잘 하는데 제가 투자를 할 텐데 말이죠. 투자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익 확률이 100% 있는 투자가 1번 투자는 이거 투자하게 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2번 투자는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50%고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도 50%입니다. 자, 이런 확률이 있어요. 이런 투자가 있습니다. 2번 투자는 한 반반의 확률로 말이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이거 3번 투자는 말이죠. 투자하게 되면 손실 확률이 100%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어떤 투자가 위험할까요? 1번 투자가 위험할까요? 2번 투자가 위험할까요? 3번 투자가 위험할까요? 보면 그냥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딱 보기에도요. 이익 볼 수 있는 확률이 100% 1번 투자는 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2번은요. 이익도 볼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어. 약간 불확실한 느낌이 들고 3번은 손실을 보는 확률이 100%입니다. 3번 투자하게 되면 무조건 손실 봐요. 그러니까 3번 진짜 위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것도요. 위험합니다. 근데 얘를 둘 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금융에서는 말이죠. 3번은 위험하지가 않아요. 금융에서는 3번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손실 볼 수 확률 100%입니다. 이거 위험하다라고 말할 때 이 위험은요. 이거 그냥 영어로 쓰면 얘는 danger예요. danger. 이거 건드리면 죽어요. 이런 말하고 같아요. 반면에 이제 2번은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도 50%고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도 50%예요. 이런 거는 위험해요. 이런 거를 risk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혀 위험하지 않고요. 3번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금융에서는. 금융에서 위험한 거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어요. 불확실해요. 자, 이제 진짜 이거를 또 위험으로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본다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손익의 분포가 있는데, 손익의 분포. 평균적으로는요, 예컨대 0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익이고, 왼쪽으로 가면 손해예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금액이 있을 텐데, 금액. 빵원 손익이야. 투자 금액하고 똑같죠, 이제. 전혀 돈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손익은 제로입니다. 올라가면 예컨대 플러스 100만원, 그 다음에 뭐 플러스 200만원, 플러스 3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간다면 마이너스 100만원, 마이너스 200만원, 마이너스 300만원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값에다가 어떤 확률 같은 걸 부여하자. 야, 마이너스 300만원 이하로 돈을 갖다가 있잖아요. 이럴 확률이 몇 %야? 예, 근데 5%야.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확률을 갖다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요,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익 확률 50%, 손실 확률 50%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절반이에요. 이익 볼 수 있는 확률. 자, 이게 오른쪽 면적이 50%, 왼쪽 면적도 50%인데 불확실하죠. 지금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 50%의 이익 확률과 50%의 손실 확률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투자를 해서 제가 그냥 1억 투자하겠습니다. 1억 투자했는데, 했더니, 손익이요, 요렇게 빵원, 투자 금액하고 똑같아. 이익 하나도 못 봤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돈 땄어. 100, 200, 300 땄어. 이럴 수도 있는데, 단위 붙여볼게요. 100만원. 여기다 마이너스 100만원. 이렇게 해서, 야, 올라간다면 말이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도 쭉 딸 수 있어. 그 다음에 잃는다면 한 300만원까지 잃을 수 있어. 이런 거 하고요. 그런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1억을 투자하긴 했는데, 손익의 분포는 딱 절반입니다. 반반의 확률이에요. 돈을 딴다라고 하게 되면 1억 투자해서 이제는 100만원이 아니고, 여기다가 1000만원. 1000만원. 또, 그 다음에 2천만원. 이렇게, 잃는다면 마이너스 1000만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천만원까지 잃을 수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어느 게 좀 더 위험해 보입니까? 1억 투자해서 돈 딴다면 한 300만원까지 따고, 잃는다면 300만원 정도 잃을 수 있어. 이런 거 하고, 1억 투자해서 돈을 많이 딴다면 한 3천만원까지도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잃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마이너스 3천만원까지 잃을 수 있어. 어느 게 위험해 보이냐면, 당연히 밑에 있는 게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요 1번 케이스나 밑에 있는 2번 케이스나 손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요, 딱 저기 반반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퍼져 있는 범위를 보면 위에 있는 경우에는 300에서 마이너스 3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밑에 있는 거는 플러스 3000에서 마이너스 3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어느 게 좀 더 위험하냐면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자, 이제 이익 확률 50%, 손실 확률 50%인데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요. 이런 류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어디까지 숫자가 가는 거니, 플러스 마이너스 300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니,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000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니, 거기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기를, 위험이라는 거는 uncertainty with probability, 어떤 확률을 부여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게 다 불확실하죠. 얼마를 따거나 얼마를 잃을지가 불확실합니다. 근데 그 돈을 따거나 잃을 수 있는 돈에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런 세상을 우리는 위험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3페이지에서, 그 위에 재무위험의 종류가요, 시장위험, 신용위험이 딱 코어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법적위험, 정산위험 이런 것들이 있고, 바깥에 평판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운영위험이에요. 그게 이제 세 개를 공부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는. 어쨌든 코어에 해당되는 거는 시장과 신용위험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을 계량화한다란 말이 있잖아요. 위험은요, 숫자로 계량화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은 반드시 숫자로 계량화돼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리스크 관리 기법에 나와 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리스크들은 전부 다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앞으로 계량화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4페이지에서 재무위험의 유형이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시장위험, 자, 이게 그 BIS는 시장위험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외자산이 주가, 시장이자율, 환율, 상품 가격의 불리한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들고 있거나 자산을 들고 있는데 이 자산의 가치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근데 자산의 가치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장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장에서 가만히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자산의 가치는 안 움직일 텐데 시장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거죠. 뭐 예컨대 제가 주식을 한 개 샀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딱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산 상태에서 내가 돈을 걷으면 그러면 자산이 얼마만큼 있냐 이거는 증권 구자를 한번 찍어보면 됩니다. 증권 구자를 이제 ATM기에 넣어보면 뚜루룩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구자의 금액이 내가 지금 얼마가 돼 있고 그 다음날 또 한번 또 통장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써서 한 주를 샀다고 하더라도요. 통장에 나와 있는 잔고는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합니다. 그 통장에 나와 있는 돈이 내 자산이죠. 근데 왜 그 통장의 잔고가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거냐면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통장 잔고도 올라갈 거고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통장 잔고도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의 가치,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의 가치가 그게 내 자산의 가치인데 그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죠. 그 삼성전자 주가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위험 요인이고요. 저는 그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 통장 잔고도 올라갈 거고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면 통장 잔고도 내려가요. 이렇게 다이렉트 1대1 대응하는 제가 재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자산은 무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냐면 주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위험의 크기를 갖다 결정하는 것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걔가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지?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 이런 거를 시장 위험 요인이라고 하고요. 시장 위험 요인. 그 시장 위험 요인의 종류에는 4개가 있어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위험 요인이에요.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주식 위험이 있고요. 주가 위험 또는 주식 위험, 주가 위험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는 내가 채권을 들고 있으면 채권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시장에서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를 이자율 위험 또는 금리 위험이라고 하고 세 번째, 또 제가 만약에 달러를 들고 있어요. 이런데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고 뭐 마트에 가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화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이제는 무슨 위험이냐면 환율 위험이 있어요. 환율 위험. 외화자산을 들고 있을 때 이제 환율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뭐 금 같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commodity price 또는요 상품 가격 위험이라고 합니다. 상품 가격 위험. 이 네 가지가 시장 위험 요인의 네 가지 메이저 위험 요인입니다. 4개.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주가 위험, 이자 위험, 환율 위험, 상품 가격 위험 4가지가 있다. 자,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이거 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주가를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겠다 잡혀갑니다. 주가 조작 행위로. 통제 불가능해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죠? but 노출돼 있죠.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채권 들고 있으면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외화자산 들고 있으면 환 위험에 제가 뭐 금이나 부동산유 들고 있으면 상품 가격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출된 정도 자체를 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다. 아까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밑에 신용위험이 있는데, 신용위험은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다. 신용거래 하죠, 신용거래. 뭐, 물건을 갖다 살 때 외상거래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신용거래인데, 또는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요. 그때 이제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그러면 나는 손해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우리는 신용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위험의 크기라는 게 거래 상대방이 만약에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했을 때에 그 계약의 현금 흐름을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측정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뭔가 물건을 팔았어요. 외상으로. 제가 이제 그 돈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돈 100만 원 이렇게 받을 게 있는데 그 받을 1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만 원이 그 예상했던 것처럼 안 들어와서 그 사람이 만약에 부도를 내버리게 되면 그러면 예상했던 100만 원만큼을 갖다가 저는요 다른 데서 가져와서 이번에 들어오기로 돈 100만 원을 갖다가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위험 손실의 크기라는 게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할 때 그 계약의 현금 흐름을 이 계약이라는 게 신용계약이죠.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팔았던 계약. 그 계약으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대체하는 비용. 그걸 우리는 신용위험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 밑에 과거의 신용위험은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는 경우에 위험으로 한정되어 해석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원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부도냐 부도가 아니냐 이렇게만 해석하게 되면 신용위험을 좀 정확히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신용위험을 좀 정확히 반영을 하려면 부도냐 부도가 아니냐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용자산이 있는데 그 신용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거를 측정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신용위험을 측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지금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1,000만 원 빌려준 거죠. 근데 빌려줬을 때 그래 상대방이 1년 T꼴 제로 시점에서 T꼴 1년 뒤에 갚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는 상환 약속하는 걸 하고 줬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제 나중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뒤에 가서 부도가 나게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뒤에 가서 부도가 안 날 수도 있고요. 그 상환할 수도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부도가 나거나 뭐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no default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난다라면 나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빌려줬어요. 돈을 빌리는데 1년 뒤에 갚을 거예요. 1년 뒤에 지금 돈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돈을 갚을 수 있는 확률, 그 다음에 돈을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돈을 잃을 수 있는 거니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는 신용 리스크에서 공부를 할 텐데 부도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요. 경우의 수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신용도가 있는데 현재 신용 등급은 되게 좋아요. A 등급입니다. 아주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나서 부도가 안 난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혹시나 신용도가 지금하고 다르게 뭐 더 좋아지면 아주 고맙죠. 트리플 A나 더블 A나 또는 싱글 A까지만 유지를 해도 현재보다는 신용 상태가 더 좋아요. 좋아질 거예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BBB 등급으로 내려가거나 또는 뭐 BB 등급이 되거나 B 등급이 되거나 CCC가 되거나 CC가 되거나 C가 되거나 이렇게요. 부도가 안 나는 경우도 보면은 여러 가지 등급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만 측정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지금 이 사람한테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부도가 안 나거나 부도가 안 하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한테 돈 빌려줘서 이런 정도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 1년 뒤의 상태를 갖다가 이원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바이너리죠. 부도가 나거나 부도가 안 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도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요. 보니까 신용 등급이 뭐 지금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등급 하락이죠.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런 등급 하락 위험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야 제대로 된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것 아닐까?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지금에서의 이제 지금의 신용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신용 리스크 관리할 때요.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제 위험, settlement risk. 결제 위험은 한쪽이요 이미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그래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할지도 모르는 데에서 발생하는 위험. 자, 결제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기를 한 거예요. A하고 B하고 주고받기를 했는데, 자, 서로 간에 교환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뭔가를 줬는데, 그 다음 B도 이렇게 나한테 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B가 나한테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우리는 결제 위험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보게 되면 갱들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마약을 줄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돈을 다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갱들은 다 알아요. 서로를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렇죠. 마약을 담은 가방을 가져오고 돈을 담은 가방을 가져오는데 그거 어떻게 교환합니까? 서로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요. 마약 가방 이쪽으로 툭 던지고 동시에 돈 가방 이쪽으로 툭 던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제 위험을 없애기 위한 거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시차가 발생하는 거래를 하게 되면, 근데 내가 돈을 갖다 이렇게 줄 테니까 하루 뒤에 넌 이렇게 돈을 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류의 거래들이 시차가 발생하면서 결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주로 외환 거래인데, 외환 거래에서는 결제 위험이 아주 큽니다. 외환 거래는 원래 달러를 줄 테니까 원화를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달러를 입금을 하고 나면 원화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입금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걸 확인하기까지 이틀 걸려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나 돈 받아서 보고 돈을 이쪽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은 그러면 결제 위험에 노출되죠. 실제로 그 이틀 동안에 결제를 안 하고 부도난 회사가 있었어요. 부도난 은행. 그 은행이 나중에 허스타트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74년도에 허스타트 은행이 그런 식으로 외화 결제를 갖다가 부도내버렸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은 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줄 돈은 결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74년도에 허스타트가 그 외환 결제를 부도냄으로써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BIS의 비율 8%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제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은 적어도 말이죠. 충분한 이런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런 국제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허스타트 은행이 결제 위험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발생했던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네요. 유동성 위험은 포지션을 마감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은 특정 자산 및 시장과 연관된 위험과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자금 조절과 관련된 위험으로 구분된다. 자, 볼게요. 유동성 위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기타 리스크 관리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데, 유동성 위험. 자, 이거는 시장 유동성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금 조달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시장 유동성 위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해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자산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자, 그런 류의 위험을 시장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게 많은데, 정부가 뭔가 그 다주택자를 굉장히 좀 그 규제를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도 중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투기 목적으로 뭔가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적 제재나 또는요 세금상의 제재를 한다. 이러면 그런 자산을 들고 있는,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팔려고 내놓습니다. 빨리 그로부터 빠져나와야죠, 이제. 정부 규제를 막기 전에. 근데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려고 하면 시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급매라는 게 있죠. 급매. 이런 급매가 많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거래되면 급매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처분해서 그 시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유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유동성이 없는 거죠. 거래 유동성. 그래서 시장 유동성 위험을 다른 말로는요. 거래 유동성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래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면 시장이 얼어붙어서 사는 사람도 그렇고요. 파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있잖아요.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럴 때는 굳이 내가 팔려고 하게 되면 말이죠. 급매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낮은 가격으로 내놓은 거죠. 실제로 이렇게 팔리게 되면 나한테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이런 위험을 우리는 시장 유동성 위험 또는 거래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유동성 위험은,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하는 이제 돈을 갖다가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이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되게 어렵다. 남한테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자금 조달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유동성 위험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두 가지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 유동성 위험을 다루는 분야는 이거는 시장 리스크 관리에서 다뤄요. 시장에도 리스크가 있죠. 어떤 위험이냐면 유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특히나 유동성 위험이 되게 큰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되게 낮죠. 팔려고 하게 되면 금방 팔려요. 근데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팔려고 내놔도 몇 달씩 안 팔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자금 조달 유동성 위험은 이거는 나중에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 기타 리스크 관리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게 되면 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셔서 6페이지에 보시면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는 이런 것들이에요. 예컨대 시가평가 자본금, 그러니까 시총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평균 거래량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율도 있고, 매매 호가 차이도 있고, 매일 있잖아요. 거래되는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장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평가 자본금이 되게 시총이 많은 거 있잖아요. 시총이 많은 것들은 일단은 발행 주식수가 되게 많은 경우거든요. 발행 주식수가 많다 보니까 거래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발행 주식수 얼마 안 되는 이런데, 우리 어떤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1000주 발행했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1000주밖에 발행 안 한 거는 주주가 들고 있으면서 거의 거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발행 주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율이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시장 유동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매매 호가 차이가 있는데, 매매 호가 차이에서 보니까 bid ask spread가 있습니다. bid ask spread에서 bid는 매수 호가고, ask는 매도 호가입니다. 매수 호가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 이 가격이면 살게라고 말을 하는 거고, ask는 나는 이 가격에 팔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가 일어날 리가 없죠. 자, 그리고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건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켓 사이즈가 커야 돼요. 그래야 유동성이 높습니다. 마켓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이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되게 작은 시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걸 팔려고 해봤자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마켓 사이즈가 커야 돼요. 자, 그리고 5번에서 나와 있는 운영위험. 운영위험은 좀 비계량위험인데, 이거 계량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은 그나마 계량화시키는 척도가요,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밸류 리스크라는 걸 공부할 텐데, 그 밸류 리스크를 이용해서 시장 신용위험은 다 계량화할 수 있어요. 운영위험은 되게 이제 측정이 되게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거 측정하는 걸 시도를 합니다. 뒷부분에서 공부할 텐데, 운영위험은 내부 시스템이라든지 또는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그러니까 시스템과 사람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전산 시스템이 뭔가 좀 페일이 나서, 뻑이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전산 시스템이 작동이 멈춰서요, ATM기에 은행에서 자가 돈을 뽑으러 갔더니 보니까 내부 전산 장애로 돈을 뽑을 수가 없어요. 엄청 짜증나죠. 그런 류의 위험이라든지, 또는 누가 직원이 고객의 돈을 들고서는요, 도망갔어요. 이런 류의 위험. 이런 류의 위험들이 전부 다 운영위험입니다. 자, 운영위험 중에 보면요, 다섯 번째 줄이거든요. 거기서 잘못된 모형을 사용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데서 발생하는 모형 위험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모형이 모델 리스크요. 모델 리스크는 우리가 어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새로운 이제 부동산 하나 개발을 했다라고 쳐요. 땅을 갖다가 쭉 이제 정지 작업을 하고 택지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어떤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자,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다양한 테크닉, 평가 기법들이 동원됩니다. 그 평가 기법이 좀 잘못되게 되면 그 자산의 가치 평가하는 게 0 이상한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게 어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갖다 우리는 써서 그 가치평가 모형을 쓰는데 그 가치평가 모형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가치를 계산하게 되는 위험을 모형위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위험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을 3대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관리 기법에서 공부해야 될 3대 위험은 시장, 신용, 운영 이 세 가지가 리스크관리 기법에서 공부해야 될 3대 위험이에요. 그 다음 법적 위험은 우리가 법적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내가 법적으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이런 위험들이 법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구두 계약도 있지만 주로 문서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문서에서 계약을 갖다 내가 잘못 해가지고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소송에 휘말려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이 법적 위험입니다. FRM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무위험 관리사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파생상품과 위험관리라고 7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이제 파생상품이, 우리,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보게 되면요. 2과목, 3과목에서 보면은 전부 다 파생상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파생상품이 나오는 이유는,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수단에 해당되는 게 파생상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파생상품은 아주 강력한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조그만 돈만 투자하고도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생상품이 잘만 쓰게 되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잘못 쓰게 되게 되면 아주 나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몸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체력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체력 보강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체력 보강하려면 음식을 균형 있게 잘 먹어야지. 해서 아주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식단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체력이 좋아지기까지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어차피 식사를 조절하고 균형 잡힌 뭔가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체력이 딱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나는 그걸 기다리기 되게 어려워요. 어려우면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지? 아주 강력한 약을 하나 먹는다든지 뭔가 이런 걸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뭘 노리는 거냐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굉장히 많은 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알약 하나 먹을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밥을 먹는 것보다는 알약 하나 먹자 이럴 거예요. 비타 500 같은 음료수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레몬을 갖다 몇 개 먹는 것보다는 이거 한 병 마시면 돼. 자, 그 한 병이 마시면 마치 레몬 몇 개 먹는 효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효과인데 파생상품이요.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쓰게 되면 아주 강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막을 수가 있는데 잘못 쓰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위험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긴 한데 오히려 그애를 잘못 이용하게 되면 파생상품 때문에요. 회사가 폭발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리스크관리 사례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마지막 챕터에서 공부할 텐데 리스크관리 사례 분석에서 대부분의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왜 망한 거냐면 파생상품 거래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파생상품 거래를 잘하게 되면 잘만 하게 되면 좋은 목적으로 잘 쓰게 되면 그리고 의도된 것처럼만 된다라면 아주 강한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요 아주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도 보게 되면요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파생상품이라는 게. 자, 거기서 7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위험의 증가는 파생상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했다. 자,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계돼서 가치가 결정되는 증권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초자산이 있는데 그 기초자산이 움직이게 되면 이 기초자산이 움직이게 되면 내가 들고 있는 얘는 얼마만큼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내가 들고 있는 얘를 우리는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요 혼자 가치가 존재하진 않아요. 파생상품의 가치는 뭔가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생상품은 전부 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자,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상품을 딱 두고요. 얘를 사자, 팔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의 가치는 그러면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거는 사고 팔기로 약속한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계약의 가치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산의 가치가 움직이게 되면 이 계약의 가치도 왔다 갔다 해요. 모든 파생상품은 전부 다 계약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파생상품 시장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시장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위험들이 있잖아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생상품이 아주 다양하게 발달이 됩니다. 쭉 더 넘어가서 8페이지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변화, 차트를 나와 있는데 쭉 다 한번 보시고요, 그냥.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도입된 파생상품의 연도별 목록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쭉 한번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장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별 잔액 및 비중도 있는데, 이런 것들 참고로만 보시면 될 거예요.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10페이지에 보면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선물과 옵션 해당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참고로만 보시고요. 자, 그 10페이지에 표 1-3 바로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을 볼게요. 파생상품은 재무 위험을 해지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에 그 노출되는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파생상품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파생상품은 어쨌든 2과목, 3과목에서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저기 쭉 넘어가서 그 11페이지에서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 계약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일단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 규모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부메랑처럼요 돌아와서 아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파생상품을. 그 밑에서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보시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파생상품 위험과 다른 모든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 관리 기법인 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밸류 리스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밸류 리스크라는 게 그 위험의 측정치입니다. 나는 주식도 들고 있고 채권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어요.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죠. 자산군이 있는데 이 자산군 속에 또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파생상품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주식도 들고 있고 채권, 부동산, 달러, 파생상품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다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위험을 저는 계량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계량화시킬 수 있는 척도에 해당되는 게 밸류 리스크고요. 그 밸류 리스크는 내가 어떤 자산을 들고 있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유형의 자산을 들고 있든지 간에 하나의 척도로서, 공통의 척도로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게 밸류 리스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장 리스크 관리에서 공부해야 될 주제예요. 밸류 리스크가.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에 by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정의를 한번 볼까요? 밸류 리스크는 정상적인 시장 여건하에서 주어진 신뢰 수준으로 목표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으로 정의된다. 자,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밸류 리스크는 통계학적인 위험 측정치다. 예를 들어 목표 기간 일주일 신뢰 수준 95%에서 계산된 어떤 포지션의 바가 10억일 때에 다음과 같은 통계학적 표현이 가능하다. 1번, 2번 동그라미 친 게 있잖아요. 1번, 2번에는 별 표현 없습니다. 이거 시험의 단골이에요. 자, 밸류 리스크를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되면 밸류 리스크는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어진 신뢰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이에요. 일정한 보유기간 동안 하루 동안 또는요 10일 동안 또는요 한 달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보유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내가 들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일정한 보유기간 동안 주어진 신뢰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을 밸류 리스크라고 해요. 정상적인 시장 가정하에. 시장이 정상적이라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최대 얼마만큼 잃는 거지? 그런 것들은 밸류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정상적으로요. 데이 투 데이 오퍼레이션, 매일매일 일어난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상적인 아주 그냥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이 얼마지? 그렇게 구한 게 밸류 리스크인데, 자, 이게 최대 손실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신뢰 수준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신뢰 수준. 요거하고요, 딱 붙어야 됩니다. 신뢰 수준과 최대 손실이라는 말은. 자, 이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밸류 리스크 제가 설명할 때마다 늘 예를 드는 건데, 뭐, 저랑 같이 그 리스크 관리 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예를 다 압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바닥에 서서 말이죠. 서서, 뭐 여기 그 바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유연성 테스트 하듯이 무릎을 굽히지 말고 말이죠. 팔을 갖다 쭉 내려서 우리가 이제 허리 굽혀가지고 그 유연성 테스트 하듯이 손바닥만 밑에 바닥에 한번 닿아보세요 해서 허리를 굽혀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라고 한번 해봤어요. 무릎 굽히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0이에요. 0. 자, 요 위는 플러스 영역이고 밑으로 오게 되면 예컨대 여기 한 마이너스 5cm 이렇게 있습니다. 5cm. 눈금들이 쭉 있을 텐데 5cm 이렇게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되십니까? 이 유연성 테스트 하듯이 허리를 굽혀서요. 무릎은 절대로 굽히면 안 돼요. 허리를 굽혀서 쭉 숙여서 있잖아. 팔만 한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하면 어디까지 내려오시냐고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말이지 팔을 굽혀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서 유연성 테스트 하게 되면 마이너스 5cm까지는 내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대한 내려간다면 마이너스 5cm까지 내려가. 최대한 내려간다면. 그래서 야, 이거 이제 표현을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최대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5cm까지 내려간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유연성 테스트 하듯이 허리를 굽혀서 말이죠. 손을 갖다 밑으로 내리면 그때마다 마이너스 5cm에 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내려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100번을 한번 해볼까? 100번을 이렇게 해서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밑에 팔을 내려서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면 100번 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마이너스 5cm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가능성은 한 번도 없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 100번쯤 하게 되면 말이지 한 번 정도는 요 마이너스 5cm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 100번을 하게 되면 말이죠. 마이너스 5cm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의 수가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99%의 확률로는 말이죠. 전부 다 마이너스 5cm보다 뚫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1%의 확률로는요. 마이너스 5cm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 5cm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마이너스 5cm보다 못 내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 마이너스 5cm를 99% 신뢰수준에서 최대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9% 신뢰수준에서 최대한 마이너스 5cm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야기는 100번을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99번은 마이너스 5cm에 닿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99% 영역에는 말이죠. 0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99%의 세상에는. 99%의 세상에서 경계값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5cm고, 그 다음에 1%의 확률로는요,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밸류 리스크라는 게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이라고 했잖아요. 주어진 신뢰 수준에서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제는 이거는 마이너스 5cm를 하지 말고 마이너스 5%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5%.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최대 발생 가능한 손실이 몇 %인가요?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보다 더 많은 손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번 정도는요, 더 있어요. 그리고 100일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하루 정도는 말이지, 마이너스 5%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이너스 5%를 우리는 99% 신뢰수준에서 최대 손실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돈이 100억이에요 하게 되면 곱하면 되죠. 그러면 5%니까 마이너스 5억까지 이를 수도 있겠네. 야, 마이너스 5억까지 마이너스 5억보다 더 많은 손실 나올 확률은 몇 %지? 1%야. 그러면 마이너스 5억보다 더 손실을 안 볼 거라고는요, 몇 % 확신하는 거니? 99% 확신해. 그래서 이 마이너스 5억을 99% 신뢰순에서의 최대 손실이라고 말을 하고, 이 마이너스 5억이 99% 신뢰순에서의 밸류의 리스크입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가정이 돼야 되는 거냐면 정상적 시장이 가정이 돼야 돼요. 정상적 시장. 그래서 자 이게 뭐 시장이 만약에 뭐 진짜 뭐 전쟁이 한번 일어나서 핵무기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 거니? 그런 것들은요 다 죽죠. 그 무슨 최대 손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어디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밸류 리스크고, 나중에 이 정상적 시장 말고요 뒤에 가서 아주 극단적 시장 이런 말도 나와요. 극단적 시장. 자, 이런 극단적 시장에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그런 거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요. 스트레스 테스트. 이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밸류 리스크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밸류 리스크는 정상적 시장을 가정하는 거고, 아주 근데 극단적 상황이 되게 되면 어디까지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우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고요.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넣어봐야 돼요. 스트레스 시나리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넣어서 어디까지 이럴 수 있냐 이런 걸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밸류 리스크하고는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이너스 5%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1%고 마이너스 5% 이상은요 99%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평균적으로는 0%야. 평균적으로는요, 0%, 0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근데 마이너스 5%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1%다. 요 전체 면적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이 면적이 1% 면적에 해당되는 요 값이 뭐지? 이걸 찾아낸 게, 또는요, 요 위에 있는 전체 면적이, 요 위에 있는 면적들은 99%죠, 이제. 이 99% 면적의 맨 끝단에 있는 숫자가 뭐지? 그걸 구한 게 밸류 리스크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2페이지에서 1번, 2번 있는데, 자, 포지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위험 요인의 변화, 그게 뭐냐 하면 시장 위험 요인인데, 아까 말했던 주가 위험이라든지 이자 위험 이런 것들이에요. 그 위험 요인의 변화로 일주일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10억 원보다 적을 확률이 95%다. 이거는 이제 95% 신뢰 수준에서 계산한 거니까 10억보다 더 밑으로 안 이를 거야 라고 95% 이야기할 수 있죠. 10억보다 더 많이 이를 거야. 이거는요, 5% 확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게 되면 포지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위험 요인의 변화, 그게 아까 말했던 시장 위험 요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10억 원보다 클 확률이 5%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를 우리는 허용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최대 손실은 신뢰 수준하고 딱 매치가 되는 이야기고, 최소 손실이라는 말도 있어요. 최소 손실. 적어도 이만큼의 손실이 있는다 이거죠. 그거는요, 유의 수준에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1% 확률로는요 마이너스 5%까지 되는 거잖아요. 1%의 꼬리의 세상에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5%는 제일 좋은 숫자입니다.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의 세상에서 보게 되면, 꼬리의 세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5%는 제일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1% 쪽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최소 손실이고, 그 다음에 99% 쪽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요 최대 손실이에요. 이제 99%를 신뢰 수준이라고 하고, 신뢰 수준에서는 이 마이너스 5%를 최대 손실이라고 말을 하고, 이 1%를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유의 수준에서는 이거는 마이너스 5%는요 최소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최소 손실은 유의 수준이란 말하고 같이 딱 대꾸가 붙어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 수준과 최대 손실이요 딱 대꾸가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자, 12페이지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